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물리화학이랑 생물지학이랑 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좀 달라요. 물리나 화학에서의 개, 어떤 내가 관심을 두고 조치를 취하는 영역을 개라고 한단 말이야. 물리랑 화학에서는. 그에 비해 생지에서는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화된 체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이란? 그럼 봐봐. 결국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구역을 분류하고 그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면 돼요. 요렇게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구계를 설명하라 그러면. 일단 기권이 있어요. 우리 공기를 이루어진 영역. 지권이 있죠. 땅, 그리고 지구 내부. 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물, 하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뭐가 남았죠? 네, 지구 밖의 외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 이 각 권역별로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직권을 배웠어요. 지구과학에서. 중2 1학기 때 태양계, 중3 2학기 때 우주 하면서 외권을 배웠고요. 중2 2학기 때 수권 배우고 중3 2학기 때 기권 배웠어요. 맞지? 중3 1학기 때 날씨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배웠고, 생물들은 당연히 우리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중등 때 배운 그런 단계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는 게 이 수업의 핵심이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직권. 자, 암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면에서 핵까지 그 내부의 단단한 그 구조를 우리는 직권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깊이에 따라서 지각과 멘틀, 외핵과 내핵으로 구별되며, 얘네들을 구별한 기준점은 원래 모든 파동은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에 따라서 전달 속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진파의 전달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지각과 멘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중1 때 배운 걸 따져보면 지진파가 진행하다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 깊이,
거기를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봤고, 갑자기 지진파의 S파가 전달이 안 되는 곳, 거기를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고 봤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다시 갑자기 지진파의 P파 속력이 점프를 합니다. 다시 고체라는 소리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배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를 봤을 거예요. 요런 그래프. 지진파의 P파 전달 속도와 S파 전달 속도를 기준으로 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별하고, 여기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는 요 상태의 변화로 봐서 아마 외핵이 액체가 아니겠는가. 우린 뭐 요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중등 때.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각은 규산염 광물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서 주로 이루는 그 마그마 광물이 달라요.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이 많고, 그래서 밀도값이 2.7g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 많고, 그 데스티 값이 3.0g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대신에 대륙지각은 평균 35km, 상대적으로 어떻다? 좀 더 두꺼워요. 해양지각이 8km 정도 좀 더 얇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고체 상태다. 멘틀 역시 규산염인 건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화강암질, 현무암질이잖아. 여기는 감람암질이 됩니다. D값이 3.3g 세제곱센티미터. 멘틀은 우리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그러죠. 풀네이밍은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있어요. 그 모호면에서부터 2700km까지를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고, 부피 비중으로 가장 부피가 큽니다. 지구에서 멘틀이 차지하는 영역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핵,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철을 주성분으로 해요. 그리고 니켈도 있습니다. 여기서 외핵이 액체 상태이므로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외핵의 액체 대류에 의한 다이나모 효과로 여기서 지자기가 생깁니다. 우리 지구 자기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외핵의 대류예요. 아마 중등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학교쌤이 보여준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저 코어라고.
영화의 시놉시스가 그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이 제 방향을 못 잡고 빌딩에 쳐박고 자살하기 시작해. 갑자기 우주 공간이 너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병 발병률도 늘어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어떤 어떤 시골 고등학교 선생이 의견 제시를 합니다. 씨발, 지구 외핵 대류 멈춘 거 아니냐. 나사가 모든 가정을 하다가 그 방법을 보고 외핵의 대류를 확인해 본 결과 진짜 외핵의 대류가 멈춘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특별히 개발한 아주 특수 탐사선으로 맨들층을 뚫고 핵까지 들어가서 핵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그거를 터뜨리는 충격으로 다시 외핵의 대류를 일으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적적인 구조가 이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SF 영화입니다. 중간중간에 구라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웃겼던 포인트는 그 특수 탐사선을 소개할 때 몸체는 티타늄 합금으로 돼 있다 그럴 때 난 빵 터졌잖아. 티타늄 합금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죠. 개소리 말라 그래. 합금이면 녹는 점 내려가잖아. 합금이면 고체 혼합물이죠.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딜 들어가야 된다? 철과 니켈이 액체로 존재하는 합금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자살행위였죠. 그러니까 텅스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합금하면 안 돼. 합금하는 순간 두 개 금속보다 녹는 점이 더 내려간다니까. 재밌는 거. 내핵은 다시 고체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온도가 높지만 압력은 더 높아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속력 증가가 생겨버려요. 여기 솔리드고 여기 솔리드예요.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직권이다. 자, 직권에서의 역할은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주고 삶의 터전을 주죠. 식물이 살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됐지? 자, 이거 칠판 간단히 빨리 정리. 안 오냐? 기권. 자, 기권 역시 층상구조인데, 기권에서 층상구조를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면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거를 같이 파악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바로 열원입니다. 어떤 열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변하는지를 파악하면 층상구조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바보짓 하나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도 위치 숫자 외우지 마라. 대륙권이 10km고 성층권이 50km까지고 중간권이 80km까지고 10권이 그 위로 1000km까지라는 거 외우지 마. 숫자 안 외워도 돼. 꼭 시험기간 되면 숫자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숫자는 절대 안 나와. 융합과학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융합과학부터 통합과학 1, 2로 쪼개진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권 경계 높이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이 기권의 숫자들은 그냥 학원쌤들 퍼포먼스용으로 애들이 우아하게 만드는 용도 이상은 없어요. 네, 많이 보고 외워지는 겁니다. 자,
일단 지표에서 10km까지를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왜 대류권이라고 하냐면 대류권은 지표의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공기의 온도가 대표져요. 그럼 지표 복사 에너지라는 말은 따라서 지표 가까운 데가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지표에서 멀어지는 10km 부근의 온도가 차갑죠. 이게 기온이 이렇게 쑥 떨어진단 말이야.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작으니까 부력을 받아서 상승하려고 할 거고, 그지?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니까 하강하려고 하면서 대류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기상현상도 같이 생깁니다. 아마 비행기 타본 적은 다들 있을 건데 국내선 말고 가급적 국제선으로. 국내선은 그까지 안 올라가서. 국제선 타고 쫙 순항하는 타이밍이 되고 나서 유리창을 딱 열어서 밖을 보면 어때요? 비행기 밑으로만 구름이 쫙 깔려있지. 위로는 구름 하나도 없고. 그 구름 깔리는 높이가 바로 10km입니다. 공기 대류 상승으로 인해서 단열 팽창에 의한 온도 저하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선, 대류권 계면이 10km까지가 구름이 만들어져요. 즉 비행기가 그 위로 나는 이유는 그 10km 위에까지 올라가면 날씨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안정적으로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자동 조종 켜놓고 그냥 잡니다. 기장 부기장 번갈아가면서 잡니다. 날아가는 건 그냥 컴퓨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상 상황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객기 기장 부기장은 뭐만 한다? 지금은 이착륙만 하지. 날아가는 건 지 혼자 갑니다. 그때 램프나 이런 데 문제 없는지만 체크하고. 자, 그러면 성층권 두 번째 권역. 성층권의 가장 핵심은 20에서 30 혹은 35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흡수가 메인이에요. 여기 좀 치우자. 자외선을 흡수함으로써 공기의 이동 변화를 막아준단 말이야. 그게 오존층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을 지나면서 공기는 다시 상승합니다. 기온은. 물론 그래도 그 공기 기온 상승 폭이 지표만보다는 춥긴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차갑고 위에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 되잖아. 그러면 대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대류가 없는 안정한 층이 됩니다. 다시 그 위에 중간권. 중간권은 열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지표 복사나 오존층에 의한 열에너지 흡수 복사로 인해서 대표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다시 기온이 어떻게 된다? 쫙 떨어집니다. 여기가 제일 추운 데예요. 그래서 위에가 다시 추워지고, 그러니까 찬 공기는 다시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솟아오르는 뭐가 생긴다? 대류가 생기지만 기상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왜?
네. 여기가 안정층이잖아. 맞죠? 안정한 층이라는 거는 요 밑에 있는 물질과 요 위쪽 물질의 이동을 차단해 줍니다. 요게 다시 우리 수권에 들어갈 건데 수권에 보면 수온 약층이라고 존재해요. 걔가 하는 역할도 얘랑 같아. 위아래층을 분리시켜 버려요. 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80km 위로 1000km까지를 10권이라 그럽니다. 열권에 보면 기온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지? 나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열권의 공기는 매우 밀도가 작습니다. 열권의 열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원래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공기층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요. 하지만 열권은 그러기에 밀도가 너무 작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열량 계산에 우리 Q는 CMT, 바베큐는 씨암탉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열량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는 비열도 작고 열권의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총 질량도 작아요. 그러면 따라서 극히 소량 흡수한 열 에너지만으로도 뭐가 커질 수 있다? 델타 T가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심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층상 구조가 잡힙니다. 이거 말고 이제 각 권역별로 이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씩 말하자면 대륙권의 기상현상, 성층권 하단부의 비행기의 항로,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별똥별. 왜 중간권쯤부터 본격적으로 공기 밀도가 좀 생기거든. 그리고 열권의 오로라가 있어요. 그 12월 달 노벨 주간에 노벨상 발표될 때 스웨덴 가보는 게 로또 걸리면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1등이 안 걸리네. 그때 가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거든. 뭔지 아냐? 노벨 주간에 스웨덴 가면 좋은 점. 일단 하루 종일 밤인 시간이에요. 낮에도 해가 안 떠. 두 번째로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오로라 관측이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직항로 같은 거 타잖아? 북극항로 지나거든. 그러니까 절로 간다는, 내가 알기로는 알래스카 지나서 그대로 북극 쪽 지나서 글로 가야 된단 말이야. 런던이나 이쪽 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오로라를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유리창으로. 그게 11년 주기인데 작년이 졸라였으니까 10년 동안 돈 모아서 이제 10년 뒤에는 가보는 걸로. 태양 주기가 11년이잖아. 태양풍 때문에 오로라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오로라가 막 한국에서도 관측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 실제이긴 해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권입니다. 우리 기권의 역할은 일단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기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달과 지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달에는 뭐가 많다? 한글로 5글자, 영어로 4글자. 영어로 크레이터, 한글로는 운석구덩이. 그러니까 실제로 운석이 떨어지는 거의 대부분은 중간권 지나면서 타서 없어집니다. 그 해마다 별똥별 관측하기 좋은 시기가 있어요. 게다가 외우기도 좋아. 광복절 이틀 전에 많이 떨어지고요. 한여름에. 그리고 수능날 한 2, 3일 전에 많이 떨어져요. 수능날 전후, 광복절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별똥별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나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고 하나가 사자 자리 유성우인데 새벽에 보면 보입니다.
그 초저녁엔 안 나와요. 자정 넘어가야 보여. 지구 자정 궤도 방향 3. 혜성이 지나고 난 자리를 혜성이 지나가면 그 꼬리가 그 얼음이 녹아서 꼬리 분해가 돼서 우주에 먼지, 그냥 쉽게 말하면 돌멩이 바위 덩어리가 쫙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지구가 샥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끌려서 떨어지는 게 별똥별이에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가야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 눈에 보일만 하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들 책상 크기보다 큰 돌멩이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럼 그 이하는 웬만한 경우는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타서 없어지고요. 여러분들 책상 정도쯤 되면은 떨어지는 게 선이 쫙 생겨요. 요 책상 한 4개 정도 뭉쳐져 있는 바위 덩어리 정도가 떨어지면 쫙 떨어진 뒤에 그 떨어진 자국의 줄이 좀 한참 남았다가 없어져. 우리 교실 한 절반쯤 되는 거 떨어져야 요만한 돌멩이가 땅에 남아요. 떨어지면서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 진주 운석이라던가 옛날 러시아에 떨어졌다는 운석 이런 건 졸라 큰 거였다는 거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자, 수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미지로 외우라고. 직권도 그렇고. 수권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수권입니다. 수권의 층상 구조예요. 자, 깊이와 수온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1차 깊이는 점점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거기를 지나면서 수온이 쫙 떨어지고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맨 위의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의 특징은 수면 위에 부는 바람이 있죠. 해수면에 바람이 불 거 아니야. 이 바람의 영향으로 물이 섞이는 깊이예요. 물이 계속 섞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수온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자, 두 번째 층은 수온약층이고 세 번째가 심해층입니다. 심해층부터 설명할게요. 심해층은 깊이가 깊어서 빛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수온이 매우 낮겠죠. 수온약층은 이제 빛에너지가 점점 파장에 따라서 도달되는 색깔이 바뀌어가면서 에너지 차이에 의한 수온 감소가 일어나는데 요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수온약층은 위쪽의 온도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따뜻하지. 아래측은 어떻게 된다? 차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류가 생기지 않죠. 대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둘 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디서 발전하느냐? 혼합층이 발전하는 지역은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북위 30에서 60도 사이 요 부근이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되는 영역이고, 수온약층은 어디서 발달하느냐? 저위도에서 발달해요. 수온약층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표면의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수온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잖아. 따라서 저위도에서 매우 발달합니다. 그럼 심해층은요? 네, 고위도죠. 왜? 여기는 전부 심해입니다. 왜? 어차피 태양 고도가 낮아서 에너지 흡수량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와 함께 요 그래프를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고위도, 저위도. 이거 여기 이렇게 가야지. 중위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사실 요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수온, 시작 수온 차이. 왜? 어차피 수온이란 단위 면적당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위도가 낮을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위도가 높을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수 등온선 자체가 우리 위도에 나란하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해류가 따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자, 그리고 생물권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외권에 보면 우리 저기 93쪽 위에 맨 위에 봐봐. 지구 자기장이라 그래서 벤 알렌데라던가 이런 태양의 활동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그런 전하입자들, 이온들을 막아주는 보호벽이 지구 외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권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열권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93쪽 밑에 봐봐. 근데 이런 권역들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이 주고받는 그 예시들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요 칠판에 있는 거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희 예시들 읽어보고, 쌤 이거 설명 좀 추가로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나한테 좀 이따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다음 페이지 94쪽에 펴보시면 우리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나오는데, 자, 외우는 방법을 체크해 드릴게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 거꾸로 외우는 겁니다. 지구의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조력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조력이에요. 지구 내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쉽게 말하면 핵분열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구 내부에서. 얘는 그냥 뭐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생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를 통해서 우리 지구로 전달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외우는 걸 내가 거꾸로 외운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조력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바로 얘 하나예요. 만조와 간조가 생기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그 주인공이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있잖아. 그러면 바닷물이 요 달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요렇게.
웃기는 거는 달 쪽으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달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밀려 나와. 이 상태에서 지구가 뭐 해야 돼요? 자전하잖아. 그래서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 만조 2번, 간조 2번이 지나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때 다리의 공전 때문에 실제로는 24시간 50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2번 지나가는데. 요렇게 쏠리는 이유가 요쪽은 인력보다 원심력보다 인력이 커서 이쪽으로 물이 쏠리고 반대쪽은 원심력이 인력보다 커서 반대로 쏠려요. 그래서 양쪽으로 바닷물이 쏠려갑니다. 요게 기조력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긴 건 조수간만 밀물 썰물. 그럼 발전은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이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조력 발전은 저기 우리나라 시화호처럼 서해안이나 이런 데 뚝 쌓아놓고 하는 게 조력 발전이고, 조류 발전은 저기 울들목 이순신대교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물 썰물 들락날락 할 때 그 힘 갖고 그냥 발전기 바로 돌리는 거예요. 조류 발전은 그 바닷물 밑에서. 조력은 그치. 만조 간조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운동 에너지. 그냥 물 지나가는 힘 가지고 바로 발전하는 거야. 양이, 근데 조류가 그래서 좀 용량이 작아.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해서는 작게 말해서 직권의 변화들이 전부 다 여기입니다. 작게는 화산 지진부터 출발해가지고 많게는 대륙이동 판 구조론. 요 현상이 전부 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즉 지각변동과 관련된 거, 발전으로 따지면 그건 뭐가 있을까? 지각변동과 관련되는 발전. 지열발전이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이라고 해도 안 틀립니다. 그 외엔 전부 다 태양이라 해도 안 틀려요. 나머지 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잖아. 조수간만만 조력이고 지각변동이 지구 내부 에너지야. 나머지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료수, 내가 방금 여기 넷플릭스 음료수를 하나 마셨는데 얘가 칼로리가 얼마냐? 한 병에 20kcal래요. 그럼 얘도 에너지원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원의 근원은 어디게? 네, 태양입니다. 이 정도 급이라고. 생각해보면 인류가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싹 다 못 쓰고 한 500분의 1밖에 못 쓴대요, 매년. 500분의 1이나 써? 그렇게 전 알고 있는데 5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쓴다고. 설마요? 지구에 도달하면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지!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야. 지구에 도달하는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지구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짜리 구의 건널비에 대해서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6,400km 반지름을 가지는 원넓이는 몇 분의 몇쯤 될까? 그냥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하냐면 30억 곱하기 500 정도 하면 되니까 1조 5천억 분의 1도 그냥 계산. 그러니까 태양이 그냥 방출하는 에너지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게 1조 5천억 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거도 우리 좀 이따가 아마 저기 열순, 에너지순환, 물순환 하면서 배울 거예요. 20%는 도달하자마자 반사로 튕겨버리고요. 땅에 한 50% 흡수되고 공기에 한 30%, 공기에 한 20%, 땅에 50%, 30%가 반사돼서 날아가. 그리고 그냥 지구 데피고 이렇게 하다가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정말
그렇게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에너지 총량을 생각하면 졸라 큰 에너지. 자, 요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첫 번째, 물의 순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순환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잘 이해하면 편해요. 순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볼 때 시그마 인풋 이꼴 시그마 아웃풋이에요. 어떤 영역에 들어오는 총량하고 나가는 총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물에서 또 한 가지 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 그 근본은 태양이겠죠.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즉 증발 현상이잖아. 그다음 우리 각종 강수 현상 있죠. 강수 말고도 우리가 뭐가 있어? 그냥 강물의 흐름이 있겠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요 두 가지를 따지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권과 직권과 수권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수치를 다 뺐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여기에 숫자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를 뺐어요. 요걸 기억하면 돼. 물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내리는 비보다 땅에서 올라가는 물의 양이 적어요. 땅에 내리는 비가 땅에서 증발하는 양보다 많아. 그 대신에 바다에 내리는 것보다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다? 여기 땅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생긴다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서 물은 결국은 뭐다?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해류가 일어나는 것도, 강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보면 에너지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비열이 매우 큰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옛날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뭐 여기 직권에 보면 뭐 생물권에서 나오는 증산작용, 흡수된다, 방출된다, 유입, 증발 저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 저런 것들은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혹시나 수치가 나오면 요 수치가 있다는 것만 기억 잘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는 거의 상식급이라서 봐봐. 수권에서 기권, 바다, 강, 호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한다. 기권에서 직권,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린다. 직권에서 기권,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기권으로 올라가거나 물이 증발한다. 수권에서 생물권, 강수현상으로 생긴 빗물이나 강물은 생물에게 흡수된다. 생물권에서 기권, 증산작용.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순환 나옵니다. 자,
탄소 순환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각 권별로 탄소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각 권역에 존재하는 탄소들의 현재 상태. 자,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는 우리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걸 탄산염이라 그럽니다.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이런 것들. 그런 탄산염 광물과 화석연료로서 탄소는 직권에 존재해요. 그러면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존재는 얘입니다, 그냥.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와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물에 녹은 이온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럼 기권에는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고 그 외에 일부 화석연료 기체 상태, 메테인 같은 경우. 생명은 탄, 단, 지, 핵.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전부 다 핵심이 뭐야? 탄소. 요렇게 존재를 하니까 여기서 각 권역별로 움직이는 게 다 이해가 될 거 아니야. 특히 우리 기권에서 우리 지구 대기 성분 이야기할 때, 지구 만들어질 때 지구 대기의 성분 바뀌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산화탄소가 쭉 줄어들잖아. 근데 광합성은 중간쯤부터 됐단 말이에요. 고생대부터. 그럼 그 앞쪽에 이산화탄소 감소는 전부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현재 탄소가 제일 많은 곳도 사실은 뭐다? 탄산염 광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옮겨지고 상호작용하고 교류되고 거래되고 하는 거지. 이야기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거, 생물이랑 지학에서는 뭐를 의미한다?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게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칠판 정리하고 95쪽 문제만 딱 95쪽하고 96쪽의 Q1, Q2만 딱 깔끔하게 딱 풀어봅시다. 빨리. 자, 102쪽. 변동대. 지각 변동이 생기는 그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따지면 지진이나 화산부터 조산 활동, 조륙 활동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커지면 대륙 이동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우리가 말하는 판 구조론에서 말하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판 구조론이란 뭐냐? 자, 대륙이동, 멘틀 대류, 해저 확장, 판 구조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 개는 설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을 읽다 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구분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정의와 정리가 있죠. 두 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정의, 정리. 정의는 증명 가능하고 정의는 그냥 뭐는 뭐다라고 정리하는 건 공리고.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한 겁니다. 더하기는 우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하자. 곱하기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자. 이렇게 공공적으로 약속을 해서 만든 게 정의고요. 정리는 정의를 바탕으로 증명되어진 어떤 수학적인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에 대한 내용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규칙성을 적어 놓은 것을 법칙이라 그러고, 대체로 맞아떨어지는데 예외사항이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원리라 그럽니다. 요게 이제 최근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원래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을 지나서 처음 강의하던 전반 한 15년 동안은 우열의 법칙이었습니다. 현재는 우열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중간유전이라든가 복대림유전, 이렇게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유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칙에서 원리로 약간 깎아내린 거고, 만유인력은 법칙이죠. 왜? 예외가 아직 없으니까. 자, 마지막이 론과 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연현상의 규칙성 등등에 대한 해석을 과학자들의 논리체계로 발표한 거야. 주장인 거, 쉽게 말하면. 주장인데 그 당시에 주장의 근거라던가 내용 전개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쪽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설이라 그러고, 논리체계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완성돼서 적어도 그 시대에는 이게 정론이다라고 받아들여진 주장을 설에서 론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팡구조론, 현재는 여기서 발전해서 플럼 이론,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왜 설이었냐? 하나씩이 부족했던 거야. 이 중등 교과에서 여기는 언급이 되죠.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을 했다는 증거는 나왔는데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떤 힘이 과연 대륙을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연구는 당연히 그 앞 연구를 보충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것도 미리 말해줄게요. 대학교 논문 찾아봐야 될 일이 생길 거야. 수행평가라던가 뭐 자유탐구 과제 이런 것들 할 때 논문 찾아봐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뭐 이 논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을 열어보려니 보통 무슨 캠퍼스 2,000원 결제하세요, 1,300원 결제하세요가 뜰 거야. 나한테 톡하세요. 논문 제목하고 저자만 딱 적어서 나한테 톡을 하세요.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 대학교 졸업한 선생님들은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웬만한 논문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운을 받을 수 있거나 해요. 그래서 은근히 나한테 도움 받아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것 대해서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싶은데 네이버, 구글, 나무위키 이건 아니잖아, 출처가. 그럼 이제 논문 같은 걸 다운받아서 봐야 된단 말이야. 대학생이 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학교 도서관 사이트 통해서. 네, 그런 것들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보면은 맨 앞에 논문 첫 분란이 초록이라고 해서 abstracts라고 적혀 있는데,
그 초록이 뭐냐면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의 보충 연구나 혹은 반박에 대한 연구로서 뭐 어떤 지원을 받아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네이버에 뭐 리뷰 같은 거 식당 리뷰 보면 마지막에 이 리뷰는 내 돈 내산입니다도 있고 이 리뷰는 뭐 어떤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뭐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적어 놓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백엔화의 대륙이동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난 내 생각에 멘틀이 대류를 하고 그 위에 떠있는 지각이 움직인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 다음 학자가 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야 근거가 부족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온 학자는 해저 확장설. 대서양에 그 당시가 이제 요쯤이 오면은 시대적으로 뭐가 되냐면 2차 대전이 됩니다. 2차 대전 때 가장 발전한 기술은 해저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심해저 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고지자기 해석의 발달. 아까 우리 멘틀 대류로 인해서 지구에 극성이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 대류로 인해서 생기는 극 NS, 우리 남극 북극의 NS극이 바뀌었거든요, 몇 번. 대류 방향이 틀어지거나 하면서. 그래서 그 방향의 변화가 정자기,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가 양쪽으로 쫙 생겨요. 라이트에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땅이 밀려나갔다는 게 설명이 되잖아. 그럼 그 위에 대륙이 얹혀져 있었다면 대륙과 대륙 사이가 해령을 통해서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바다 밑바닥이 넓어졌잖아요. 그 이론이 해저 확장설이에요. 근데 해저 확장설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설명이 다 안 되던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그 당시 지구과학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게 발표된 게 판구조론인 거고.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판이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약 100km 정도. 약입니다. 까지의 단단한 암석층 구조를 우리가 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연약권이라 그래서 100에서 약 400km까지 유동성이 있는 멘틀층을 연약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거, 얘네들 고체입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반용융 상태라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고체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고체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콜로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세 개의 상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 중간쯤 되는 물질의 상태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 만한 거는 젤 혹은 겔이라고 부르는 상태. 우리 젤리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바른 왁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그냥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바르는 로션, 졸, 겔 이런 상태도 그거 고체야, 액체야. 그런 애매한 상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들은 대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류가 되는 연약층 위에 뭐가 떠 있다? 판이 떠 있고. 그럼 멘틀 상부 요 부분의 성질은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어떤 지각이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누가 밀도가 더 작다? 대륙이 작죠. 아까 지각 설명할 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았잖아. 그러면은 대륙 지각이 얹어져 있는 판과 해양 지각이 얹어져 있는 판의 밀도도 여전히 똑같이 다르겠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지각은 여러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개의 판은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지각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대부분 판의 경계가 뭐가 된다? 변동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판과 판의 상호작용을 크게 나누게 되면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되고 그 경계별로 나타나는 지각변동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쌤 잠깐 소변만 좀 아우씨 볼게요. 자 봐봐. 발산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의 상승에서 생깁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나면 상승된 곳에서 그 멘틀은 좌우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연약권의 움직임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판은 요렇게 좌우로 갈라져서 이동이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 부분에 뭐가 생길까요? 열 에너지가 집중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져? 마그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위에서 뭐가 생긴다? 화산 폭발이 생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라인이 이 경계 라인을 쭉 타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구조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로? 요런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는 여기 요 골짜기 부분, 화산이 터지고 있는 요 골짜기 라인을 열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 판이 일로 이동하고 요 판이 일로 이동해 갈 때 밑에 멘틀 대류는 요렇게 일어날 때, 자, 요거 이거 책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상에 있을 때를 열곡대라 그러고요. 해저에 있을 때가 해령인데 사실 열곡대가 해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에 지도 위성 사진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쪽 찾아보면은 지도에 나와요. 거기 골짜기가 있단 말이야. 좀 이따가 내가 이거 방송 끝나고 잠깐 녹화 끝나고 나서 그 그림을 구글 지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대륙이야. 근데 그 대륙이 판 이동으로 해서 땅이 갈라지고 있어. 그럼 이게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기다가 그게 바다 쪽과 연결되면 그 골짜기에 물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 열곡되었던 골짜기는 해저로 가라앉아서 해령이 되고 그 바다는 해협이 되고 그 땅이 갈라질 거라.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붙어 있었다. 지금 지도 보면 딱 중간에 해령이 있거든. 그러니까 대륙의 중간에 열곡대가 생기고 열곡대를 중심으로 땅이 쪼개지고 거기가 바다가 되고 해저가 되고 해저 확장이 된 거야. 알겠어요? 즉 열곡대와 해령은 다른 게 아닌 거죠. 단지 지금 땅 위에 있냐 그게 깔아앉아서 바다가 됐느냐의 차이인 거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은 땅이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고 거기에 해양판이 생기고 그 위에 물이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아까 화산 터졌죠?
그리고 당연히 지진도 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진은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나뉘는데 땅이 찢어지는 여기가 지진이 터지는 포인트일 거 아니야. 화산이 터지는 저 포인트에서 땅에 떨림이 생기고 땅이 찢어지고 있으니까 덜덜덜 떨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진의 깊이가 얕은 천발형 지진이 터지는 거죠. 이게 뭐다? 발산형 경계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죠. 둥글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도 차이라던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 판의 경계, 해령이 쫙 직선으로 찢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찢어지고 있냐, 요 그림을 좀 따서 온다면 요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지. 이걸 위에서 그대로 봐버리면 어떤 모양일까요? 요런 모양일 거 이해가 돼요? 위치적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 B 발산형 경계를 중심으로 요렇게 이동해 가죠. C, D 발산형 경계로 요렇게 이동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경계 라인은 서로 이동 방향이 달라서 마찰이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요 경계 라인이 원래 평행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여기 해령이나 열곡이죠. 열곡대죠. 여기 해령이나 열곡대잖아. 그 사이에 이어지는 요 라인만 말하는 겁니다. 생성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니까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생기고 여기서는 화산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천발 지진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가 틀렸다고 샌안드레아스하고 그 명절 때마다 보여주는 영화 있어요. 볼케이노라고. LA에 화산 터진다는. 그 맨인블랙 아저씨가 뭐 졸라 뛰댕기면서 그 화산 터진 거 용암을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막 이끌어내는 막 그 영화 있거든. 재난 영화. 개소리 말라 그래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변환형 단층이라서 화산 안 터집니다. 근데 그게 터진다면 용암이 지하도 튜브 라인을 타고 이동한다면 뭐 그런 상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안 터집니다. 그래서 보면 해령의 지도를 보면 발산형과 보존형 경계가 붙어 있어요. 잠시만. 어이씨, 이상해졌다. 이건 좀 이따 내가 컴퓨터로 보여줄게요. 파일 화면 이상한 부분 들어갔겠다. 자, 요거까지 이거 빨리 일단 정리해 봐봐.